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노벨문학상 발표 이후로 한동안 저는 문학을 읽었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한 독서 경험이긴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정서적 패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로 최근에 지식책을 좀 쭉 읽었는데요. 역시 저는 이쪽인 것 같습니다. 약간 지적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흥분 상태에 좀 빠졌고요. 지식의 영양주사를 쫙 맞은 듯한, 그래서 뭔가가 채워진 듯한, 그래서 힘이 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읽은 두 권의 지식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과연 역사책인가 과학책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입니다. 제가 이런 책을 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좀 특별한 점은 아시아권의 학자분들이 쓰신 책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나라 학자님이 쓰신 책이고요. 판타레이, 민태기 박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이 책인데요.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이 책은 중국 학자분이신 수냐페이 님이 지으셨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판타레이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이신 민태기 박사님이 쓰셨고요. 저희 학교 과학 선생님께서 제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취향 저격인 책 찾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고요. 단점이 있다면 책이 조금 두껍다는 점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만큼 두껍진 않아요. 일단 이 책이 종이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졌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뒤에 주석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일단 제목이 좀 낯설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갈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판타레이라는 제목이 알고 읽으면 너무나 멋있는 제목이지만 일반적인 대중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하려고 보여드립니다. 먼저 제목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판타레이는 고대 히라버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모든 것은 흐른다 라고 한 것을 히라버로 판타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자어로 만물유전이라고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러니까 즉 이 책은 유체역학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르는 것의 역사예요. 저도 과학책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 저 책 많이 읽어봤고 또 물리학 책도 꽤 읽어봤는데 유체역학은 대중이 이해하거나 또 대중이 매력적으로 느끼기가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체역학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고 하면 이것도 물리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 리처드 도킨스의 마법의 비행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모든 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좀 재미나게 담겨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영상도 제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체역학 자체에 대해서 재밌다고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유체역학 이렇게 책을 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 책은 그 유체역학과 관련해서 정말 세상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물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유체역학을 이해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이 책에 나오는 과학 지식들은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은 부제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혁명과 낭만의 유체 과학사, 혁명의 시대, 그리고 낭만주의의 시대인 18세기, 19세기 유럽의 역사가 이 책의 주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요.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시작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책의 표지가 이렇게 금색으로 소용돌이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텍스라고 합니다. 이 보텍스랑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제가 명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대 과학은 중세의 신비주의로부터 점점점 실험과 관찰 그리고 합리성,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원격으로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원격으로 무언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다소 신비주의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대의 과학자들은 무엇에게 영향을 주려면 반드시 매개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라는 것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공기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물이라는 것, 물이라는 매개체가 있으면서 파동이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주의 빈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에테르를 매개로 해서 모든 행성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에테르나 공기, 그리고 물과 같은 이 매개물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소용돌이를 치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용돌이를 보텍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텍스에 의해서 이 에테르가 움직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성들이 운동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입니다. 고대 과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판타레이, 즉 모든 것은 흐른다, 이 만물 유전의 개념이 근대 과학에서는 에테르와 보텍스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유체 역학이 발전하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래서 내가 공부를 좋아하는구나, 이래서 책 읽는 게 재미있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자각하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지식을 우리가 쌓을 때요, 지식을 아주 촘촘하게 쌓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듬성듬성 뭔가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빈 곳을 정말 세심하게 채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이런 알매 기쁨과 쾌감이 정말 컸습니다. 예를 들면 레볼루션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야기. 이 책에서 중요한 소재가 혁명이라는 소재입니다. 이 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혁명이기도 하고 또 과학혁명이기도 하고 산업혁명이기도 합니다. 혁명이라는 소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저는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이걸 이제야 알았다는 게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를 갔을 때 당시 롯데월드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프렌치 레볼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고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걸 어느 순간 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재밌게 느껴졌어요. 그냥 재미있는 놀이기구의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프렌치 레볼루션이 프랑스 혁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 단어를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제가 그때쯤부터 공부가 되게 재밌는 거구나, 뭔가 새로운 단어를 알게 된다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과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를 알게 되는 쾌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프렌치 레볼루션이라는 이 놀이기구의 이름이 프랑스 혁명처럼 격렬하고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 회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레볼루션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천체의 회전을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는, 회전한다는 이 지동설이 레볼루션인 거고, 나중에 영국에서 명예혁명 때 이토록 놀라운, 이토록 새로운 이론을 레볼루션이라고 갖고 와서 시민혁명에서 혁명, 레볼루션이라는 단어로 쓰게 됐다는 것이죠. 천체의 회전이라는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시민혁명, 산업혁명의 레볼루션이 될 만큼 획기적인 새로운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상식과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과학사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죠.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이라는 파격적인 생각을 먼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황청으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았지? 갈릴레이는 나중에 지구는 그래도 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혀야 할 만큼 이 교황청으로부터 굉장한 견제 또는 탄압을 받았잖아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발표하게 된 건 교황청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교황청은 당시 오차가 커진 율리우스력을 개혁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코페르니쿠스에게 의뢰를 한 것이고요. 이 오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생각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이 결과를 너무나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우스력이 만들어진 것이죠. 사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처음 반대한 건 교황청이 아니라 루터파였다고 합니다. 교황청은 이 과학적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새로 달력을 개혁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교황청이 지동설을 배척해야 됐고요. 그래서 갈릴레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책을 읽어보면 정말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대에 우리는 다양한 학문들을 쪼개고 나누어서 전문화합니다. 또 문과, 이과 이렇게 흔하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문과, 이과라는 구분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데카르트나 칸트 그리고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이 문과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뛰어난 철학자들은 다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철학이 사실은 원래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데카르트는 뛰어난 과학자였고 이 유체에 대한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이론을 발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카르트는 이 우주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 에테르로부터 보텍스,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행성들이 운동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에테르와 보텍스 역시 그냥 물을 생각하면 쉬운데요. 가운데 소용돌이보다 바깥의 소용돌이가 느리잖아요. 그 이유는 마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성 간의 운동은 언젠가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데카르트의 보텍스 이론에 반대하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뉴턴입니다.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을 통해서 에테르와 보텍스의 도움 없이 행성 간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근대 과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은 에테르라는 존재는 믿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에테르라는 건 굉장히 나중까지 많은 과학자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유체역학이 경제학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대 경제학에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유동성이라는 개념이요. 이것도 역시 유체역학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금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유동성, 완벽한 유체역학이잖아요. 유동성 그리고 통화량이라는 개념도 유체역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집필했다는 것, 이렇게 과학과 경제가 통합되어서 새로운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말 물 흐르듯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학과 경제를 넘나드는 게 뉴턴이 그랬더라고요. 과학사에 있어서 뉴턴의 위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영국 조폐 역사에 있어서 화폐에서도 뉴턴이 한 역할이 정말 지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도 뉴턴이 또 연금술을 좋아해서 이렇게 주물 같은 걸 잘했대요. 지금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동전에 주변을 보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보셨죠? 이거 뉴턴이 만든 거래요. 자꾸 이렇게 동전의 주변을 깎아가지고 동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횡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만들어 아이디어를 낸 게 바로 뉴턴이라고 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경제에서도 엄청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투기 사건 때 또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해요. 저는 뉴턴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도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모르겠더라. 이 책의 2부는 혁명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의 제목이 지혜의 시대였고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의 첫 문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혁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함께 얽히면서 정말 다이나믹하게 흘러갑니다. 18세기 혁명의 시대는 위대한 시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광기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대과학자 라부아지에가 이 처형된 사건들을 같이 읽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광기에 미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 와중에도 유체역학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산업혁명의 시계는 흘러갑니다. 17세기의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의 시민혁명, 그리고 이것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레볼루션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저자는 1776년이 서양이 동양을 넘어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76년 3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되어 세상에 알려진다. 같은 달 수년간 자신의 특허를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제임스 와트의 첫 번째 증기기관이 완성되고 같은 해 7월 제퍼슨과 프랭클린이 기초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다. 이 세 사건으로 서양에서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이 시작되었다. 비로소 서양이 동양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판타레를 읽고 있으면 수많은 천재들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요. 이들이 서로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혁신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궁금한 거잖아요. 도대체 동양은 왜 이렇게 되지 못했을까? 왜 동양이 서양에게 이렇게 갑자기 뒤처질 수 있었을까? 이 레볼루션, 이 회전, 이 정말 끊임없는 발전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예요. 왜 그랬을까를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균세라는 책도 사실 유명한데요.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있으면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양의 커피하우스라던가 살롱과 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얼마나 큰 혁신을 촉발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 천재들이 거미줄처럼 엮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과 저기 나온 사람이 어디서 또 만나게 되고요. 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촉발되고 새로운 이론이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역량 이상의 엄청난 혁신을 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두 명의 천재가 뭔가를 딱 완성하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서양의 대학이라는 전통이라던가 이 커피하우스 살롱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걸 보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모여서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기지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하고요. 또 역사의 우연이라는 것에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적시적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까라는 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산업혁명의 시대를 거치면서 유체역학도 계속해서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에테르나 보텍스의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과학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오부의 제목과 서두가 너무 멋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부, 명백한 것들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과연 문명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의 한 문장이다. 레비스트로스는 배 위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순간 보이던 것들이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실제한다고 믿던 것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 생생히 묘사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라 믿었던 유체도 이렇게 사라졌다. 그러나 분명하던 것들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플로지스톤이 사라지며 화학이 탄생했고 칼로릭이 사라지며 연력학이 탄생했듯이 마지막 유체 에테르가 사라지며 새로운 과학이 출발한다. 유체역학의 발달과 함께하며 과학의 발전을 이끌었던 에테르의 개념이 소멸하는 마지막 부분 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5장이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특히 여기 비트겐슈타인 나오는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요. 이 비트겐슈타인과 러셀이 만나는 이 이야기, 이 부분이 이 당시에 약간 세기말적인 분위기로 많은 이들이 우울증에 빠져있던 그런 때였어요.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자, 논리철학자인데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명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서 좀 자세하게 읽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집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예요. 비트겐슈타인에게 요하네스 브람스나 구스타프 말러는 그냥 주말에 가족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었고, 구스타프 클림트는 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개 화가일 뿐이었다. 엄청난 철강재벌 아버지와 달리 아들들은 모두 감수성이 예민했다.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즈음이 되니까 이 감수성이 예민한 이 사람들이 세기말 시기에 큰아들 둘이 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얘도 너무 예민한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가 자살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면서 좀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공부를 시킵니다. 이 비슷하게 좀 희한한 인간으로 버틀런드 러셀이 있는데요. 이 둘 다 수학을 하면서 이 자살 충동을 맡고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비트겐슈타인은 이 전쟁의 참상을 겪고 이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1922년 드디어 논리철학 논고가 발표가 되고요. 여기서 언어의 엄밀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논리실증주의의 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때쯤 이 비트겐슈타인이 그냥 시골 초등학교로 숨어버립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도피를 해요. 하지만 그는 이 무렵 자신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시골 초등학생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1926년 마침내 성격이 폭발한 비트겐슈타인은 아이 하나를 심하게 폭행하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고발로 피신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이 언어의 엄밀성에 천착한 이 논리실증주의자가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말로 진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애를 때려가지고 고소돼서 초등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학계로 돌아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신인 비트겐슈타인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계로 다시 돌아오자 이 학자들이 환영을 하면서 신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도 선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재미있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제가 요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의 에피소드만 이렇게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중간중간에 과학적인 내용들, 유체역학에 대한 내용이나 물리학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으면 됩니다.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도 그래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혹시 좀 관심 있는 분들 계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막 지적 희열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으로 보여드릴 책은 제가 전에 소개했던 책과 비슷한 책입니다. 물질의 세계와 비슷한 책인데요. 5개 원소로 읽는 결정적 세계사. 그때 말씀드렸던 책은 물질과 관련한 세계사, 그리고 전체의 좀 통합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그때의 물질은 소금이라던가 흙이라던가 철 이런 식이었는데 이 책은 원소와 관련해서 세계사를 풀어낸 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판타레이에 비교하면 훨씬 쉽게 읽히는 책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아주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과학책이냐 역사책이냐를 따진다면 정말 50대 50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등장하는 5개의 원소는요. 금, 구리, 규소, 탄소, 티타늄, 타이타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5개입니다. 1부는 금인데요. 제목이 역사를 뒤바꾼 황금의 저주입니다.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게 됐는지, 특히 식민지 약탈사를 함께 보고 있고요. 금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흥미롭습니다. 왜 금은 노란색일까? 왜 계속 빛나는 걸까? 그리고 금의 원자 모형, 금의 화학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술에 대한 역사들도 과학이랑 엮어가지고 설명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연금술이라고 하면 값싼 금속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고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던, 그러면서 화학이 발전하는 데 기여했던 그게 연금술인데요. 그 이야기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은 각 원소들과 세계사를 엮기도 하고, 그리고 원소의 화학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는 우와, 진짜 진정한 융합이다. 역사랑 과학을 이렇게 융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면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중국인 과학자가 썼기 때문에요. 보통 우리가 이런 책을 많이 볼 때는 유럽인들이 쓴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특히 물질의 세계 같은 경우도 영국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요. 이 중국 과학자가 썼기 때문에 동양 그리고 중국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동양인이 읽으면서 좀 더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좀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지식책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책을 비교를 하면 이 책은 좀 큰 맘 먹고 읽어야 되고요. 이 책은 정말 가볍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5개의 원소를 가지고 읽는 책이기 때문에 하나씩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두께도 뭐 아주 두껍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또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이 책은 중고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다시 지식책을 읽어가지고 너무 신이 나서 좀 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권을 추천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플러스 전에 소개했던 물질의 세계까지 이렇게 과학과 역사를 합친 이렇게 융합된 책들 읽으면 지식의 소나기를 맞는 듯한 그런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런 지식책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